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우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중에서 피운 연꽃 읽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 탄생계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네. 한 세상이든 억만 세상이든 기본 원칙조차 나 몰라라 살아왔으니 죄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돌아가시게 망자 붙들고 백날 울어봐야 소용없어. 홀로 서지 못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민폐야.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쯧쯧거리다가 소기의 경일기가 따로 없으니 이를 어쩌노.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25살 외아들이 잠을 자다가 그대로 죽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는데 선천적으로 튼튼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인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다. 아들이 있어서 살아올 수 있었다. 살아있다고 산 목숨일 것인가.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또 어디인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까.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까. 농약을 마실까.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맸었는데 자르르 륵 자르르르 아득하게 들리던 방울소리가 이명을 뚫고 귓속을 비집고 들어온다. 퍼뜩 정신을 세운 나는 놀라서 앞에 앉아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무당을 바라본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당이 펼친 부채에 나란 듯이 앉아 계신 산부를 보고 있다. 망자가 모셔왔구만. 젊은 남자 둘이서 사자와 딜을 쳤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가며 내 기주를 모셔왔네. 울컥 무엇이 올라오는가 코를 징그리며 아이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 하네. 아이고 망자의 차지가 참으로 가련하고 고달프다. 부채를 조용히 접어 상위에 내려놓고 호통을 치며 조상의 적덕이 아니라면 벌써 먼지처럼 사라졌을 것을. 사람이 모자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는 망자의 길까지 가로막고 못하는 겐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학원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의 삶이 이렇게 궁색하고 기구하게 흘러갈 줄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남편은 말이 없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형형하게 반짝이던 남편의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나는 꿈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남편의 눈빛, 아니 남편의 기운이 좋았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 같은, 그래서 기대고 싶었다. 그가 가는 밝고 희망찬 미래에 편승하고 싶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의 살만큼은 튼튼하게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일종의 보험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어쩌면 부친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친이 부도만 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공장 부도 사건은 한창 남편과의 연애가 무르익던 시기에 발생했다. 부친은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고 우리 가족 또한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피해 저마다의 친척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살면서 단 하루도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특히나 누뚱이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던 내가 무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나는 남편의 자취방으로 숨어들었다. 학업을 포함한 모든 것이 멈췄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 대신 남편에게 매달렸다. 당시 남편은 원하던 스카이 대학 입시에 미끄러지고 스타 강사가
넘쳐나는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 지하 자취방을 구해 지내고 있었다. 그의 자취방에 몸을 의탁하면서 남편과 나는 자연스럽게 어린 부부가 됐다. 뱃속에 아기가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을 무기로 삼고 전보다 당당하게 남편에게 부양의 책임을 강요했다. 소위 스카이대 출신 법조인을 꿈꾸던 남편은 공부를 뒷전으로 물리고 나와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외 알바를 늘렸다. 재수생 신분이라 고액과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청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기는 어려웠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하며 수능 문제집을 풀다가 꺽꺽 숨을 참아가며 울곤 했다. 나는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끝끝내 눈을 뜨지 않았다. 철이 없기도 했지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부친의 부도와 부재를 통해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남편과 나는 빈 성당에 몰래 들어가 은반지를 나눠 끼고 혼인식을 올리고 아기 출생신고를 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었다. 제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팔자가 기구해도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죽은 나이도 25살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나이였죠. 사인도 똑같아요. 심장마비. 그날은 아들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놀이터 벤치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간혹 시간이 날 때면 아들과 놀아주던 놀이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 잠깐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요.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벌써 20년도 더 된 아득한 옛날 이야기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꼭 방금 전에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다. 그냥 감정 같은 것이다. 당시 느꼈던 황망함 같은 그런 종류의 감정. 형체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느끼는 이 생생한 감정을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행히 아들은 어린이집 적응을 잘했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돌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시간을 줄이거나 늘렸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시간을 유연하게 써야 하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결국 파출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식당 일을 주로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모진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식당 주방 일만 골라 다녔어요. 주방은 참모나 실장 말만 잘 들으면 됐거든요. 그들 마음에만 들면 제 상황을 봐줘가면서도 꾸준히 불러줬습니다. 삭신이 쑤시고 아파도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잘생긴 것은 둘째치더라도 심성이 비단결이었어요. 철도 얼마나 빨리 들었는지 6살 무렵부터는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제가 올 때까지 투정 한마디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남은 음식을 싸와 데워 먹여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맛있게 먹어줬어요. 복받쳐서 그렇게 착한 애를 왜 나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는 죽어도 못 보냅니다. 서럽게 온다. 몸 안 어디에 이토록 많은 물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봄을 터지듯 다시 터진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른다. 무당이 검버섯이 번진 쭈글쭈글한 손으로 티슈박스를 건네줘 눈물을 닦고 코를 풀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범람한 간물 속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문득 익숙한 눈길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무당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꼭 엄마인 나를 쳐다보던 아들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무당이 입을 뗀다.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